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5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인트로 음악이 바뀌었죠? 2025년이니까 새로운 연도에 맞는 새로운 인트로로 찾아뵙는 게 예의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는 거짓말이고요. 팟빵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쓰던 인트로 음악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팟빵에서 더 이상 제 에피소드를 팟빵 유저분들은 만나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왜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가 없느냐? 저작권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너 그럼 그동안 계속 양아치 짓 한 거야?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다운받아서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쭉. 근데 이거 참 웃기는 게 이 무료 음원을 한 인도 가수가 표절도 아니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모르겠어요. 저작권 어디 협회 같은 데 등록을 했나 봐요. 그래서 팟빵에 올릴 때마다 AI가 당신은 지금 인도 가수 누구누구의 땡땡 음원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 떠왔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저작권을 위배했다. 스포티파이에서도 저작권을 위배했다. 애플에서도 저작권을 위배했다. 이 세 곳 중에 또 다른 한 곳이라도 더 저작권 위반 사인을 내놨더라면 제가 진즉 바꿨을 텐데 팟빵에서만 계속해서 저작권 워닝 사인이 나와가지고 또 앞으로 또 팟빵 정책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저작권 워닝 사인이 뜬 에피소드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트로 음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팟빵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팟캐스트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조회수 측면에서도 유튜브보다 혹은 유튜브만큼이나 많은 조회수가 찍힐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팟빵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려면 인트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팟캐스터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원을 아예 안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막 노래를 부를 순 없잖아요. 딴따라라란 딴 하면서 할 순 없으니까 새 음원을 하나 또 찾아서 무료 음원을 찾아서 인트로에 넣어봤는데 어떠신지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저도 또 이번에는 다른 국가 가수가 그대로 지 음원에다가 갖다 박아가지고 또 저작권 위반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팟빵에 그간 제가 올렸던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저작권 워닝 사인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어떤 에피소드에는 인트로를 10초만 넣고 다른 에피소드에는 인트로를 15초를 넣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 똑같은 분량만큼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웃겨가지고 왜 다른 팟캐스터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는지 대충 이해가 되는 측면이었습니다. 넋두리였고요. 그럼 본격적인 57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오프닝 첫 소식은 96년 역사상 처음으로 취소될지 모르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시빌워 에피소드에서 최악의 산불이 LA 일대를 덮쳐서 현재로서는 측정 불가 수준의 재산 피해와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끝에 17일로 예정됐던 오스카 후보 발표일이 본래 17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안타깝게도 산불 진압률이 여전히 30% 수준에 그칠 만큼 가실 기미가 안 보이고 오스카 회원들 상당수가 LA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장 살아갈 터전을 잃은 마당에 연기상 후보는 누구 고르고 작품상은 뭐 고르고 이럴 겨를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하답니다. 그 결과 19일로 연기했던 후보 발표일을 23일로 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2월 10일 날 예정돼 있던 후보자 오찬회도 취소했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카데미 측에서는 다음 주에 산불이 진압되더라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상처를 입고 있으며 몇 달 동안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며 개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상식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아예 취소해야 된다. 불이 난 마당에 축제가 웬 말이냐라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가 바로 소설가 스티븐 킹 작가입니다. 오스카 회원이기도 한 킹 작가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불이 난 상황에 화려함이란 있을 수 없다 라면서 취소 의견을 냈는데 이에 조심스럽게 시상식이 취소되면 행사를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시상식 취소 반대 입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예정됐던 행사나 콘서트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었는데 그중 가수 임영웅 씨는 예정된 콘서트를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해서 조금 시끌시끌했죠. 이에 대해 임영웅 씨 소속사 측에서는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 공연 준비에 참여한 스태프와 관계자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본 공연에 관람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공연 전일까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콘서트가 한번 일어난다고 하면 그 전부터 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룻밤 전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해가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들 하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유치하려고 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이해한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 같은 관점으로 지켜본다면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 여부 또한 언제 잡힐지 모르는 LA 산불처럼 아직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산불 여파로 오스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그 결과 해마다 이때쯤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흥행세에 오르게 된 작품들도 없어지면서 미국 극장가 수익이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일전에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관뚜껑에 못 박은 크레이븐 더 헌터의 폭망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때 그 영화가 거둔 개봉 첫 주 수익이 고작 1,100만 불에 그친 끝에 박스오피스 3위로 데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 2주차 북미 박스오피스 1위작이 제라드 버틀러 주연 크리미널 스쿼드 2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개봉 수익이 1,500만 불입니다. 에이 제라드 버틀러 언제적 제라드 버틀러냐 300 그거 나온 지 한참 됐다. 이제는 티켓 파워랑 거리가 먼 배우니까 그럴 수 있지 싶으실만 하잖아요. 근데 3주차 박스오피스 1위작이 뭔가 봤더니 개봉한 지 한 달 된 무파사 라이온킹으로 1200만 불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정도면 얼어붙은 거죠, 꽝꽝. 미국에서는 2월 13일, 우리나라에서는 2월 12일에 개봉하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전까지는 이 같은 얼어붙은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극장가도 얼어붙긴 매한가지인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했던 하얼빈이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거뒀는데 4주 연속 1위도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얼빈의 흥행세가 범죄도시 시리즈 마냥 폭발적이면 4주 연속 1위? 그럴 수 있지 할 텐데 3주차 1위 할 때 불러 모은 주말 관객 수가 30만 명입니다. 누적 관객 수는 440만 명을 현재 기록 중이고요. 폭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참에 폭발적의 정의를 새로 해야 하나? 그럼 너무 암울한데 여튼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신작 동화지만 청불입니다는 주말 관객 수가 6만 5천 명에 불과했고요. 이러니 하얼빈이 4주 연속 1위를 해도 대단한 타이틀인 건 맞지만 꼴찌팀 에이스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극장가는 오매불망 설날 시즌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진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검은 수녀들, 히트맨2,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 영화 3파전인데요. 현재까지 예매율도 앞서 언급한 순서대로 검은 수녀들, 히트맨2,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순인데 검은 수녀들이 대략 30% 수준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위 히트맨 2 13%의 2배 이상 됩니다. 예매율 1위라곤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이 파이를 더욱더 넓혀보려고 주연 배우들이 정말 각종 예능 프로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데, 검은 수녀들 주연 맡은 송혜교 배우는 그간 예능 출연을 잘 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극장 상황 때문인지 유퀴즈를 비롯해서 각종 유튜브 채널까지 종횡무진 출연하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을 해가지고 설날 시즌까지 살아남으면 극장 한 켠에 송중기 배우 얼굴과 송혜교 배우 얼굴이 나란히 걸려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은 마지막 기회마저 붙잡지 못한 채 사실상 상영이 종료됐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일 짤 하나 나오나 기대했는데 그건 저의 헛된 망상이었네요. 여튼 송혜교 배우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발맞춰 검은 수녀들 배급사 뉴도 검은 수녀들이 160개국에 선판매됐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이 문장만 보면 160개국에 선판매되었다라는 문장만 보면 마치 검은 수녀들이 160개국에 있는 온갖 극장에 다 상영될 것만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유럽,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등 배급망을 갖고 있는 해외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랑 거래를 한 걸 거고, 이 해외 배급사들이 관장하는 최대 국가 수를 더해서 160개국이니 120개국이니가 결정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검은 수녀들 블루레이를 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제 친구 수가 100명이다 라고 치면은 100명 모두가 제가 산 검은 수녀들 블루레이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듯 약간의 MSG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 손익분기점도 낮아지죠. 높은 예매율을 바탕으로 검은 수녀들 손익분기점 넘길 만한 훌륭한 작품이기를 바라봅니다. 검은 수녀들 뿐만 아니라 3파전의 다른 작품들, 히트맨2나 말할 수 없는 비밀, 히트맨2 시사회 무대 인사 영상 보니까 권상우 배우가 짝다리 딱 짚은 채 전 여러분들에게 제발 우리 영화 재밌다고 소문내달라, 주변에 추천해달라, 저 이런 약한 소리 안 합니다. 하더니 곧장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합니다. 검은 수녀들 말할 수 없는 비밀 이기고 싶습니다 라면서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면 좀 유쾌합니다. 권상우 배우의 센스, 그리고 무릎 꿇는 권상우 배우 보면서 옆에서 바로 따라하는 이경 배우의 재빠른 눈치 등이 엿보여서 훈훈하고 유쾌하긴 한데, 그만큼 진짜 권상우 배우 말 맞다나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거겠죠. 비단 권상우 배우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비밀 제작진도 그럴 테니까 검은 수녀들, 히트맨2, 말할 수 없는 비밀 모두 극장가에서 윈윈 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7번째 에피소드 가족계획 지금 시작합니다. 드라마 가족계획은 변요한 배우 주연 영화 보이스, 공포영화 시리즈 무서운 이야기 등을 연출했던 김곡, 김선 형제감독 작품입니다. 미국 인기 드라마 슈츠의 한국 리메이크판의 각본을 집필했던 김정민 작가가 각본가로 참여했고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는 크리에이터 김정민으로 가장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도대체 크리에이터가 뭔데? 역할이 뭔데? 라는 궁금증에 찾아보니까 김정민 작가 본인이 밝히기로 작가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감독님이나 배우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하거나 편집에 대한 부분을 협조하며 도움드리는 역할이었다라고 하시는데, 미국 쇼러너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김정민 작가도 인터뷰에서 할리우드 쇼러너 같은 기획자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쇼러너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연출자나 연기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크리에이터 개념으로 가보자라고 했대요. 이게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튼 그럼 쇼러너가 도대체 뭐냐? 드라마 파친코의 쇼러너로 이름을 올린 허수진 작가에 따르면 쇼러너는 기업 대표이사와 같다. 창작자면서 프로듀서 역할도 한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대본의 최종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제작에 주어진 예산을 할당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도 지고 섭외도 총지휘하면서 편집 등 후반 작업도 도맡는 역할입니다.
김정민 작가도 본인 스스로를 쇼러너 같은 기획자다라고 했으니까 예산 할당이니 관리 권한이니까진 모르겠지만 지필은 당연하고 섭외도 그렇고 본인이 편집에 대해 부분적으로 협조했다고 했으니 아마 연출자 선정도 김정민 작가가 모든 틀을 짜고 물색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막연한 추측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가족 계획은 10년 전부터 기획돼 있던 이야기였는데 제작에 어려움이 많았대요. 최근 들어서 원작 기반 작품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어딜 가나 원작이 뭐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무래도 특수 능력의 사적 제재의 유사 가족 등등 만화나 웹툰에서 볼 법한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질문들이 나올 법도 하죠. 근데 이제 원작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이게 하자가 될 정도로 다음 제작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꽤나 오랫동안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탄생한 가족계획, 쿠팡플레이 측에 따르면 동일기간 누적 시청량과 시청자 수 등 역대 모든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기록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쿠팡플레이 측이 대단히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둔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은 시즌2 기대해 볼 법하죠. 이에 대해 크리에이터 킴 말로는 배우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면 설득할 힘이 생기고 보석 같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라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는데 저는 또 시즌2 이미 다 찍어 놓은 줄 알았어요. 드라마 보는데. 확정도 안 됐으면서 각본을 이렇게 쓰면은 대체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볼만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 출연 배우로는 크리에이터 킴 피셜 이 배우가 곧 가족 계획이다. 배두나 배우. 거의 가장 먼저 캐스팅된 배우라고 합니다. 캐스팅 확정되고 촬영 들어가기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렸다는데 그 사이 동안 몇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라면서 묵묵히 기다려줬다고 하네요. 무빙에 이어 이번에도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캐릭터를 맡은 류승범 배우. 귀털인 줄 알았는데 그냥 껌에서 보는 내내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백윤식 배우. 극중에서 할아버지로 나오시니까 또 할아버지 연세시기도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의뢰 그렇듯이 그 귓구멍 아래 골이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거기에 귀털 같은 거를 길러놓은 설정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귀털이 아니고 그냥 검던데요? 그냥 검해요. 때마냥.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제 눈이 잘못된 건지 귀 전문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으로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 로몬 배우,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발탁돼 가족 계획으로 연기 데뷔한 이수현 배우. 2005년생으로 모델 출신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키가 아주 훤칠하셔가지고 모델 쪽 일을 하셨던 분인가 했는데 역시 태는 못 속여요. 제작진 말로는 오디션을 거친 끝에 최종 5명 안에 이수연 배우가 들어갔는데 그중 연기력 측면에서는 이수연 배우보다 더 능숙한 배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지우다운 인물로는 만장일치로 이수연 배우가 꼽혀서 캐스팅 됐다고 합니다. 뉴페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정서가 또 깔려 있었고 배두나 배우도 신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탁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는데 90년대 청춘 스타죠? 김정현 배우. 그 김딱딱 씨 아닙니다. 서모 씨에게 조종당해서 또 다른 서모 씨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그 김딱딱 씨 아닙니다. 여튼 OTT 쪽에서 이 김정현 배우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배우 부관 역할로 나왔던 본명 유대식, 아빠 유인촌 남윤호 배우. 이외에 윤가희, 유승모, 김국희, 곽자영, 이대연, 쌍수 하셨더라고요. 이대연 배우. 김중희, 그리고 진서연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그럼 드라마 가족계획의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로 구성된 어느 가족이 오밤중에 이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백강성, 백윤식, 한영수, 배두나, 백철희, 류승범, 백지훈, 로몬, 백지우, 이수연 배우 등등인데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그럼에도 철이는 영수를 끔찍히 사랑하고
영수는 지훈, 지우 남매를 한없이 아끼는 엄마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훈은 구김살 없는 아들로 컸는데 지우는 엄마 행세한다면서 영수를 대놓고 무시하고요. 할아버지는 자체적으로 뒷방 늙은이 포지션 취하다가 이 어린 놈의 새끼들 봐라 할 때쯤 일침을 가하는 역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포스를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내뿜고요. 어쩌다 이들이 가족으로 엮이게 되었느냐? 특교대라는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은 안 나오지만 시대에 따라 중앙정보부, 안기부 소속으로 불려지기도 했다라는 강성의 말로 보아서 대한민국 정부 정보시설의 소속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조직의 수장은 진서연 배우가 맡은 안소진 대위입니다. 그러면 특교대가 하는 일이 뭐냐? 박훈정 감독의 마녀 시리즈랑 설정이 유사한데 어린이 때부터 남들 죽이고 패는 것만 정말 죽을 때까지 가르쳐가지고 뭔가 요긴한 데 써먹는 요원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마녀 시리즈처럼 모든 훈련 대상자들이 무슨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각각 10번과 9번이란 번호로 불렸던 영수와 철이는 이곳에서 만나 탈출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때 탈출을 도와줬던 인물이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이게 문제야 이 드라마는. 여튼 아마도 교관이었는데 안소진 대위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백강성이고요. 왜 탈출을 결심했느냐? 살상 능력을 기르는 요원 양성소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아이들을 대했겠어요? 그때부터 영수는 나 같은 괴물이 더 이상 나와선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입소했을 때보다 더 어린과 같은 상대적인 표현마저 무의미한 갓난아기들이 양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얘들이 바로 지훈과 지우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평소 계획했던 탈출 계획을 이행하고 지지고 볶은 끝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탈출한 5명은 평범한 가족인 양 숨어서 살아가지만 특교대가 이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계속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것만 같으니까 영수 주도 하에 2년 주기로 여기저기 이사 다니는 생활 중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금수라는 도시에 이 도시 이름 참 가관이죠. 이사 온 영수 가족은 댕냥꿍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전학 첫날 지훈은 너 싸움 잘한다며 그래서 강제 전학 당한 거라며 좀 치냐? 라면서 접근한 일진 무리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지우는 같은 그 일진 무리에게 무단으로 사진이 찍히고 음란물과 합성해서 이거 나 유포할 거야. 유포 원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지우였고 지훈은 컴퓨터 쪽에 좀 더 능력이 있는 인재였어요. 지우에게 줘 터진 일진 수장 조규태를 캐보니 이거 완전히 개쓰레기 새끼였던 거예요. 음란물 유포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동급생들을 협박해가지고 심지어 원조교제까지 시키는 사회 악이었던 겁니다. 당장 죽어라 패야겠죠? 근데 요 놈을 죽어라 패면 또 시끌시끌해지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일을 대비해서 영수는 지훈에게 만약 지우가 또 사고 칠라 그러면 엄마에게 말을 해. 라고 미리 언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엄마에게 말을 하라고 했느냐? 사실 영수에게는 특교대 요원들 사이에서도 특출난 능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바로 브레인 해킹이라고 말 그대로 뇌를 해킹해서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 쪽 전문가였어요. 단순 최면 그 이상인 거죠. 있던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없던 기억을 만들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심리학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매는 엄마를 찾고 영수는 조규태를 동물병원 수술실에 눕혀놓고 네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해주겠다 라면서 자 지금부터 주목이라 외치기 시작하는 데 과연 규태는 브레인 해킹을 통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될까요? 가급적 조용히 살아야 하거늘 괜히 일만 벌리는 거 아닐까요? 벌려진 일은 또 어떤 다른 일들을 야기할까요? 지금 쿠팡 플레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드라마 가족계획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드라마는 기시감이 참 넘쳐납니다. 주인공들의 설정이라든지 주인공들의 환경이라든지 어디서 많이 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브레인 해킹이라는 영수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넘쳐나는 기시감 속에 한 줄기 빛
같았다 할까요? 근데 이게 한 줄기 빛이면 좀 아쉬운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한 줄기 빛이 워낙 강력합니다. 줄거리 요약 때 마녀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살인병기로 육성시키는 조직이 있다더라. 그 조직 수장과 주인공이 갈등을 일으켰다더라. 같이 탈출한 운명의 상대가 있다더라. 그렇게 숨어 지낸다더라. 하지만 불의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나의 안위는 다음 문제야. 배두나, 그녀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된다. 정말 많이 본 얘기죠. 거기에 장르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는 특수한 사명 아래 조직된 유사 가족일 뿐이야. 대의 앞에 사사로운 감정은 사치일 뿐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네 아빠다. 엄마! 한다든가 같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 가족인 척하는 설정도 숱하게 봤고요. 마블 블랙 위도우만 봐도 그래요. 소련 놈들이 미 제국주의 타파하겠다고 러시아 스파이들을 가족 형태로 미국에 보냈다가 해산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활용점정으로 요 근래 넘쳐나는 이제는 슬슬 질릴 정도이기까지 한 사적 제재가 드라마 전반에 걸친 감상 포인트란 말이죠. 근데 브레인 해킹, 요 설정이 아주 물건입니다. 사적 제재 물들이 결국에는 네 죄값 아주 고통스럽게 천천히 느끼게 해줄게 하면서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엿썰고 젖썰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종국에는 악인이 주인공을 막 조롱하고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달라져? 낄낄낄 뭐 이러면서 조롱하면 빡친 주인공이 막 죽이려고 들 때 주인공이랑 애저녁에 쫓고 쫓기는 관계였다가 호텔방에서 붙어먹었던 경찰이 나와가지고 안 돼요. 그건 놈들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아는 당신은 그렇지 않아. 진짜 정의는 만천하의 악인의 행태를 알릴 때 그때 구현되는 거라고. 당신이 그때 야놀자로 예약한 핑크모텔 603호에서 나한테 그랬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인공이 막 갈등을 하다가 감옥에서 썩는 게 뭐가 구현이야 하면서 결국 망치를 악인 옆에다가 내려찍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교도소로 호송되는 악인을 보면서 경찰이 고마워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슈퍼 울트라 초강력 보안체제로 놈의 털끝 하나하나를 감시할 거야 라고 위로를 하는데 주인공은 뭐 후련하긴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죠. 그때 주인공 옆에서 쫑알대는 사이드킥 뭐 배트맨에서 로빈 같은 여성이 이것 봐요. 놈의 은거지의 아지트의 아내의 사촌의 팔촌이 지금 다 털리고 있대요. 가상화폐 계좌 검거 완료했대요. 당신이 승리했어요. 하면서 이제 이태선 밴드가 빠밤빠 연주하면서 드라마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띠링 스마트폰이 울리더니 주인공 스마트폰이 울리더니 네가 주인공이냐? 하면서 주인공이 한때 사탕 사줬던 동네 꼬마애가 유괴당한 사진 보여주면서 다음 시즌 예고하는 거. 이런 식의 엔딩. 우리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가족 계획도 뭐 엇비슷하긴 해요. 전반적인 흐름은. 표현 수위가 조금 센 거는 맞아요. 엿썰고 젖서는 거 수위가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돼지 껍데기로 하는 게 살짝 티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인간 정육점 수준으로 엿썰고 젖썰긴 하는데 이런 것만 계속해서 나와주면 결국엔 표현 수위만 셀 뿐이지 기타 사적 제재물과 다를 바도 없고 이것을 강점이라고 내세운다면 결국엔 참교육 포르노에만 가깝겠죠. 후련한 마음이 한순간 들긴 하지만 얹힌 게 가시진 않잖아요. 약간 심파극을 볼 때 엉엉 울어서 후련하긴 한데 남는 건 없는 그런 것처럼 극 중에 가상인물이긴 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할 테고 이것이 결국에는 현실을 모티브로 한다는 사실에 참 저렇게 풀리지 않는 이 현실 개탄스러울 뿐이다. 어중간한 마음으로 감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가족계획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 그거를 가해자 너희들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너도 당해봐. 뭐 약간 이런 심정으로 환상통을 느낄 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보라는 속 시원한 훌륭한 응징수단으로 브레인 해킹이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런 판타지스러운 접근으로 인해서 내가 사이다를 느껴야 되냐, 내가 속이 시원해져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사적 제재물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판타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사적 제재물이 저는 어느 순간 좀 판타지 반열에 들어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팍팍한 것도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사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있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다가 브레인 해킹이라는 기술 하나 얻는다고 해서 전혀 이 드라마는 너무 막 나가네, 너무 오바한다, 판타지 오브 판타지야 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통쾌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얹혔던 기분을 싹 해소해주는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지켜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죗값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그때 고문당하는, 사실은 고문당하는 게 아니지만 장면을 기억에 남게 해서 물론 그것이 피해자에게 좀 안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했던 그런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가해자가 끔찍하게 당하는 그 모습이 더 낫겠죠. 여튼 그런 장면을 남겨서라도
피해자에게 또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저 트라우마를 훌훌 씻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기분을 선사하잖아요. 넘쳐나는 기시감 속에서도 극을 계속 흥미롭게 만드는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설정이 좋으면,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요소가 좋으면 뭘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좀 용서가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블랙 코미디에 어울리는 배우들의 연기였는데요. 참 조화가 훌륭하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부부로 나오는 배두나 류승범 두 배우 연기의 호흡이 정말 좋아요. 두 배우 모두 훌륭한 배우들이죠. 하지만 가끔씩 연기력이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특히 데뷔 때만 해도 그랬었고, 배두나 배우가 유독 그런 논란들이 종종 있었죠.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겉으로 뿜뿜 내지르는 캐릭터보다는 감정을 삭히면서 미묘한 변화를 드러내는 역할을 주로 배두나 배우가 맡아왔었죠. 발성도 좀 그런 편이고요. 예능 프로나 인터뷰 영상 보면 배두나 배우 실제 성격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차분하고 미묘한 감정선이 중요한 작품이면 배두나의 섬세한 연기다 라면서 극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에서는 배두나가 좀 따로 논다, 안 어울린다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마야광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긴 이 영화에서는 송강호조차도 별로였는데, 예. 그리고 이제 류승범 배우도 유퀴즈 출연했을 때 본인이 직접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 덜컥 배우로 데뷔하게 돼서 언제나 불안했다 라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속은 편치 않았던 심경을 털어놨거든요.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음을 비우려고 2010년 초반대에 활동을 중단했던 겁니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내분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고 복귀를 했는데, 뭐랄까, 그 2000년도 때의 센세이션했던, 불같았던 류승범에게 능구렁이 같은 관록이 더해진 것 같아요. 이런 배두나 배우와 류승범 배우의 면모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감정이 결여된 한영수라는 인물을 배두나 배우가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연기를 할 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옆에서 초조하게 영수 눈치 살피면서 나설 때 나서고 빠질 때 빠지는 류승범의 협연 또한 찰떡이라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두 배우의 호흡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 장르라는 게 소위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은 기괴하고 엽기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 안에 인물들은 태평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거나 혹은 어디부터 썰깝쇼 같은 쉽사리 내뱉기 힘든 말들 주고받으면서 매우 심각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주는 모순에서 웃음이 유발되잖아요. 배두나랑 류승범 그리고 이에 톤 맞춘 백윤식, 이들의 연기의 합이 참 좋아요. 관록 있는 배우들이다 보니까 다른 배우가 막 대사 칠 때 뒤에 서서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뺨따구로 때리기도 하고 키득거리게 만드는 잔잔한 요소들이 은근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배두나 배우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긴 합니다. 똘망똘망하고 이제 큰 눈망울에 뭔가 힘 빠진 듯 하면서도 말에 뼈가 있는 듯한 목소리가 과연 배두나가 곧 가족 계획이다 라는 크리에이터 킴의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수연 배우도 이 데뷔작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사 처리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오디션에서 합격한 이유가 여실히 보이는 순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배두나 배우만큼이나 이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 남길 배우는 단연 김국희 배우다. 무빙에서도 투시 능력이 있는 요원으로 나왔었다가 이제 그때도 류승범에게 살해당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류승범이랑 막 맞붙을 때 나중에 류승범이 김국희의 오길자의 아킬레스건을 자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길자가 깨어났을 때 어머 이게 뭐야? 할 때 그 톤과 발성, 제가 차마 따라할 수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이 드라마 블랙 코미디의 정점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정점인 순간을 거기에 배두나 배우도 있고 류승범 배우도 있었지만은 김국희 배우가 찍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아마도 넷플릭스나 좀 더 대중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가 됐더라면 김국희 배우가 지금쯤 온갖 인터뷰를 다 수행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저는 이 점이 좀 인상적이게 다가왔는데 악행을 전시하지 않아요. 대신에 짧고 굵게 최단 기간에 화나게 만듭니다. 가성비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시청자 몰입을 곧장 끌어올립니다.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매매 협박, 악랄하기 그지없는 범죄 행위들이잖아요. 가족계획은 영리하게도 이런 악랄한 범죄가 일어나는 사이버 세상을 그렇게 막 길게 안 보여줍니다.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요.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긴 하지만 마치 이제 시청자의 화를 돋우듯이 이미지를 길게 보여주거나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야 빡치지? 열받지? 이 악인들 죽여야겠지? 라면서 시청자들을 좀 피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말 악랄한 범죄들 찰나의 순간만으로만 봐도 불쾌하기 그지없는 이미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확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넘어가도 피꺼소옷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화가 나서 이런 천하의 개 쌍놈의 새끼들 사지를 다 절단해버려 이런 마음이 대번에 들게 만들어서 몰입을 저는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마저도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냐.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배우들의 입장은 고려 안 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드라마가 그런 식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 시청자들의 울분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최대한의 임팩트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서 이 같은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사적 제재물들의 공통점이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현재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어쩌다 이런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 등을 보여주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반복적인 구성에 피해자들이 암만 절규해도 심드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드라마 초반에는 A라는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뭐 모든 범죄가 다 악랄하고 끔찍하게 그지없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이라는 게 시청자라는 게 좀 더 센 범죄가 극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후 조종했던 흑막과 우리 주인공이 영혼의 맞다이를 벌이기를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중반중반에 나오는 범죄가 그리고 그로 인해 절규하는 피해자가 초반에 나왔던 범죄에 비해서 몇몇 시청자들이 약하다라고 느끼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포르노처럼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것만 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족계획은 사이버 범죄라는 혹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범주만 비슷할 뿐 쓱 치고 빠지니까 심드렁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6화라는 짧은 구성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느껴질 새도 없고요. 그렇다고 사적 제재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영순의 가족이 분명 입게 되죠.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되죠. 이놈의 암시, 이게 이제 쿠키와는 좀 다르게 전 다가왔는데 이건 너무 시즌2에다가 아물랑 하고 던져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가족 계획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6화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개가 스피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일장일단이 너무 선명합니다. 6화라는 구성에 좀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6화라는 틀을 정해두고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지만 여튼 뭐 여담이지만은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최근에 이동진 평론가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OTT 측에서 회차당 상영 시간을 더 줄여달라, 전체 에피소드 수를 줄여달라 라고 요구를 한대요. 대놓고. 가족계획도 작가의 본래 의도가 그랬는지 쿠팡 플레이가 요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계획의 에피소드별 상영 시간이 뭐 최소 48분 그리고 최대 1시간 5분 등 대충 평균 1시간으로 잡고 총 상영 시간이 6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엔딩 크레딧 빼면 대략 뭐 5시간 30분 정도인데 이 안에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전개상 중요한 지점을 생략하거나 대놓고 그렇다 치고를 시전하거나 작가 인터뷰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시즌2에 던져놓은 경향이 좀 짙다고 느껴졌습니다. 생략됐다라고 추정되는 부분 중에 아니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거야? 라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들었던 지점이 바로 왜 지우가 저렇게까지 영수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느 사춘기 소녀와 다를 바 없다 수준이 아닙니다. 1화에서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라길래 이렇게 가족으로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언제 봤다고 엄마라는 거야? 저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갓난아기 시절부터 영수가 철이와 쌍둥이를 키웠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영수를 싫어하고 영수에게 엄마라는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자기 딴에 고충이 있는지 설명이 아예 없어요. 영수랑 지우 서사가 가족 계획 안에 가족 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데도 이거에 대한 별말이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으로만 느껴졌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백강성, 백윤식 전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안소진 대위랑 의견 충돌이 있었나 보다 라고 시청자가 유추해야 하거든요. 왜 영수와 철이의 탈출을 도왔는지 본인도 특교대에서 벗어나려고 한 이유는 뭔지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극 전개에 뭐 대단히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 그냥 넘어가 대충 뭐 몇 마디 설명하면은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좀 이런 성격이 짙어가지고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은근 많습니다. 이거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철이가 영수를 구하려고 지하실로 갔잖아요. 어떻게 갔대요? 거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거기를 찾아내기까지 윤가이의 뭐 저항 같은 건 없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에? 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가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을 가져다 쓴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편의적인 발상마저도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나버린 얘기여서 어이가 좀 없었는데 김국희 배우가 맡은 오길자 캐릭터 밑바닥 인생의 끝이죠. 자기가 낳은 아기 키우기 귀찮다고 물에다 던져버리는 끔찍한 행동을 일삼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뭐 애아빠가 찾으니까 고아원에서 극중 표현으로는 이제 대충 머리 큰 애 하나 데려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장기매매, 인신매매 하면서 온갖 추잡한 꼴 다 보면서 살아온 인물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 본인도 그런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오길자가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는 순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인물이 브레인 해킹 당했을 때 모든 그 배후 같은 거를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남윤호 배우가 연기한 교회 목사가 설교 실력 같은 걸로 사람 갚는 데는 탁월한 인물이어서 내가 저 인물 앞세워 신자들 삥 한번 뜯어보려고 접근을 했다. 근데 어느샌가 나도 목사에게 감화돼 있더라. 목사가 어느샌가 나도 확 이렇게 휘감아 버렸더라.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는 저 목사도 영수처럼 브레인 해킹 능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 최면 비스무리한 걸 걸어가지고 나를 위해 일하는 부하로 부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 눈칫밥으로 살아온 오길자도 목사의 종이 된 거구나 했거든요. 역시 혀끝에 노란한 거였어 했는데 그 혀끝이 이 혀끝일 줄은 지읒끝이잖아요. 예수쟁이가 아니라 야스쟁이였더라. 야스 한 번에 천국 보고 오길자가 복종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좀 억지 아닌가? 뭐야? 갑자기 야스가 나와 여기서? 라는 생각에 좀 황당했어요. 아니 그러면 오길자가 뭐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평생 뭐 남편 복은 없었다더라. 뭐 남자 복은 없었다더라.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전사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유승목 배우가 맡은 조해팔이랑 뭐 거의 찐사랑 수준이잖아요. 그래 이 조해팔 이 인물도 좀 이상한 게 영수에게 이제 수술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쌍둥이만 떠올리면 환상통을 겪게 됐죠. 근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동물병원을 찾아가요. 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영수. 한영수는 나에게 환상통을 심어준 인물. 나한테 환상통을 왜 심어줬는가? 내가 쌍둥이를 데리고 얘네들을 협박해서. 연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환상통을 못 느끼고 백윤식과 대적을 하는 게 이게 맞아?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사실상 쿠키 내용과도 같은 알고 보니 가족계획이라는 게 새로운 요원을 육성하려는 특교대의 비밀 임무? 같은 느낌으로 끝나고 그간 안소진이 영순애의 행방을 몰라서 못 찾은 게 아니고 다 알면서도 보고 있었다 하면서 끝나는 이런 방식이 저는 너무 많은 부분을 시즌2로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라 시즌2에서 설명해준다고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퉁치려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6화라는 이 구성에 좀 많이 매몰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완성도를 저해할 정도의 구멍들이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아무리 시즌2에서 다룰 얘기들이 있고 그를 통해서 시즌1에서 발생했던 구멍들을 메꿀 수 있다지만 차라리 어차피 OTT이고 첫 주에만 2화 공개하고 그 후 매주 1화씩 공개였으니까 굳이 짝수 숫자로 안 끝내도 되니까 7부작 정도로 끝맺었더라면 8부작 정도로 끝맺었더라면 그러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랬나. 근데 확실히 오징어 게임도 보고 조명가게도 본 직후라 그런지 제작비가 어느 정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게 티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미드 때깔에 비해서는 한국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같은 한국 드라마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비교하기가 좀 겸연쩍은 것도 있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2024년 전 세계 최고 기대작이었고 다른 하나 조명가게는 디즈니 코리아 먹어 살리는 분의 작품이니까 쿠팡 플레이에서 만든 쿠팡 플레이가 정말 우리가 힘을 들였습니다. 우리 역대급 대작 이라면서 광고한 것도 아닌 그런 드라마와 비교하기는 조금 사이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확실히 몇몇 부분에선 좀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예컨대 동물병원 세트장 뒤 배경 있잖아요. 동네 배경.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비치는 그 동네 배경. 마치 2000년대 초 드라마 보듯이
이질감이 너무 확 들어요. 또 특교대 배경, 세트장은 아닌 것 같은데 김곡 김선 감독이 박훈정 감독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마녀 세트장 아직 남아있나요? 그럼 감독님 저희가 써도 되나요? 라고 물었나 의심될 정도로 좀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텅텅 비어있고 뭐가 없어요. 이 여백겜인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알고 보니 제작비가 막 500억 원이고 막 이런 대작이었으면은 야 이거 개망신인데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 그럼 또 알고 보니 6화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고 각본을 집필한 게 아니라 쓰다 보니 6화까지 왔다. 이거는 또 그 자체로도 문제지. 더 큰 문제죠. 이런 식의 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주인공의 능력, 한영수의 능력에 제약이 거의 없어요. 능력이 어느 정도 제약을 당했을 때 그 제약을 뚫고 나와가지고 능력을 발휘했을 때의 쾌감과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할 정도로 능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목. 한마디면 브레인 해킹이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일진 조규태 참교육할 때 음악 틀어놓길래 그리고 나중에 변태 공무원 참교육할 때도 같은 음악을 틀잖아요. 저 특정 음악이 있어야만 능력이 발휘되는구나 했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뒤꿈치 부딪히면서 자 지금부터 주목하면은 브레인 해킹이 되는 거였죠. 이건 너무하지 않나. 예전에 나우유심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1편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술사기단이라는 부제가 달린 채 개봉을 했는데 부제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마술사들이 나쁜 놈 등쳐먹기 위해서 마술을 빙자한 사기 한바탕을 벌여가지고 참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디 헤럴슨 배우가 최면술사로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훅 접근해가지고 손가락 탁 튕기면서 넌 지금부터 최면에 빠진다 하면은 뿅 가요. 참 편의적인 설정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남발되거든요. 이게 작품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손가락만 튕기고 최면에 걸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자, 됐어. 얘는 이제 최면 상태에 빠졌어. 우리 맘대로 부릴 수 있어. 이러면 끝나니까. 영수도 좀 그래요. 어느 정도 능력 발휘에 제약이 있어야 극적 긴장감이라도 생기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길자가 영수를 상대로 입틀막을 시전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못 부리게 막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저는 코미디로 느껴졌던 게 극적 긴장감보다는 영수를 거진 10년 가까이 곁에서 지켜본 안소진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수가 그냥 손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길자는 영수라는 존재 그리고 영수라는 인물이 저런 식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더라 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만 알고 있죠. 그런 오길자도 제 일단 입부터 틀어막아 라는 아이디어를 내는데 안소진은 왜 그냥 가만히 있는가.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너는 엄마를 상대로 배신할 수 있는 깜냥이 못 돼 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해놓고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안소진과 한영수가 정말 지지고 볶는 관계였다라는 걸 디테일하게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안소진의 저런 자신감 혹은 자만심 이해라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특교대 리더라는 양반이 저런 것도 제대로 대책을 안 세워놓네.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사가 브레인 해킹에 안 걸리는 이유가 한쪽 귀가 없기 때문에 청력이 약해서 라는 게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귀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셨대? 노인들은 브레인 해킹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설정이 참 빛나긴 하는데 세밀한 디테일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아쉬웠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윤가희 배우 눈화장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아니면 윤가희 배우 아이디어인가? 퇴폐미를 추구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어디서 양파 썰다 왔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윤가희 배우는 그런 화장을 안 해도 충분히 좀 연기력으로 그런 퇴폐미 같은 것들을 발현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배우라고 그간 인식을 해왔는데 이상한 눈화장을 시켜가지고 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가족계획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드라마 가족계획에 대한 제 별점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근데 제가 조명가게에 3.0을 줬고 오징어 게임에는 3.5를 줬더라고요. 조명가게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작품이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보다는 아닌 것 같고 해서 3.25를 줄까 했다가 그러면 또 점수책이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니까 3.0인데 극상단에 있는 3.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가족계획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계획은 늘 뜻대로 되지 않더라 입니다. 여기서도 영수가 좋은 엄마
로 아이들을 어떻게든 아끼고 나 같은 인재로 커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지우랑은 사이가 삐걱거리고 알고 보니 얘네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었고 혹시 이것을 내가 주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식의 암시를 하면서 드라마는 끝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각본도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여기서 이런 거 보여주고 저기서 저런 거 보여주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빈 구석이 너무 많고 추후에 다루겠다라고 넘긴 것도 너무 많아서 역시 이 인간사 계획이라는 건 늘 뜻대로 되지 않더라 라는 생각에 계획은 늘 뜻대로 되지 않더라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동진 평론가가 뽑은 2024 최고의 한국 영화 장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화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장손을 고르게 됐습니다. 노스페라투니 이런 작품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해봤자 조회수 당연히 안 나고 네, 여튼 그래서 장손을 하게 됐고요. 아마 설날 때는 검은 수녀들도 다루고 이것도 다루고 저것도 다루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가 요즘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57번째 에피소드 가족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